주죠. 주요 경제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제가 참 어렵게 살고 있죠. 보셨죠?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퀴즈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퀴즈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자, 먼저요. 지난 11일에 있었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그 회의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경제 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연 3.5%로 유지를 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물가 오름세가 최근에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이 기준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밝힌 걸 보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 기존 전망치도 밑돌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잠재 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잠재 성장률은 그 나라가 가진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이론상의 최대 성장률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잠재 성장률이 이론상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지 않는 한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금융 불안을 들 수 있겠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부진과 맞물려서 부동산 PF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반면에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자금 유출이 일어날 거다 이런 우려는 많았는데 그런 조짐은 없고요. 앞으로도 아마 실제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보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거랑 반대로 채권 시장, 여긴 장기 투자죠. 이쪽으로는 자금이 오히려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높일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금리 당분간 안 올릴 가능성도 있네요. 안 걸릴 가능성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대를 갖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이 3.75%로 한 번 더 인상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수도 아직 많이 남았고요. 산유국의 감산이라든지 특히 미국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2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동결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 혼란이 너무 클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은 통화정책의 초점이 지금까지의 물가에서 이제는 경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거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단히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 한국은행이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연내 인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그냥 그대로 둘 거다 이런 의견이 잘 동결로 쭉 가고요. 아마 내년 초쯤에 인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냐는데 미국 경제 지금 어때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물가 지표가 2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게 지난달 CPI가 5% 올랐어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2021년 5월 이후에 가장 작은 상승폭이었습니다. 휘발유 값이 5% 넘게 하락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중고차 가격 역시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5.6%로 오름폭이 오히려 커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론적으로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점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한 PPI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이거는 안정세를 보였어요. 한 달 전보다 0.5% 하락했고요. 1년 전보다는 2.7% 상승했으니까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도매 물가라고 했었습니다. 도매 물가 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소매 물가고요. 그러니까 도매 물가가 오르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도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물가 지표가 2개 다 안정세에 어느 정도 접어들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간밤에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얘기라면 미국 금리 인하했으면 인하했지 더 올리지는 않을 거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가요?
어렵죠. 이것도 참 전망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예.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물가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경기 침체로 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말씀을 먼저 드리면 물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오르게 됩니다. 뭐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시장의 자금도 많이 풀리게 되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경기가 나쁘면은 물가는 오름세 둔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오름세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일본도 지금 고물가에 씨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예. 그런데도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게 예. 일본은 오랫동안 이 저물가가 문제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고물가를 조금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각종 지표를 보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예. 당장 지난 1분기에 미국 기업 순이익이 1년 전보다 6.8%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예. 두 분기 연속이라서 경기 예.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연준에서도 올해 하반기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좀 희망적으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 어찌됐든 그래서 5월 FOMC 다음 달이죠.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5bp 인상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동결과 인상 가능성을 3대7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건 지난번 FOMC 때 연준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당시에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분명하게 예.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동결을 하게 된다면은 연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후로는 동결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날 시점은 이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bp라고 말씀하시면 그 0.25% 포인트? 예.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베이비 스테이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보니까 이게 물가가 우리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 오르고 떨어지는 게 좋은 거라고 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군요. 그렇죠. 물가 예. 하락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에 예. 버금갈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경기가 위축되는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뭐 경기 얘기해 주고 뭐 실물 경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인텔이랑 ARM 이 예. 회사가 동맹을 맺은 게 경쟁에서 뭐 큰 뉴스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예. 인텔은 사실은 좀 들어봤어요. 이렇게 컴퓨터 할 때. 근데 ARM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회사들이에요? 인텔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고요. 예. ARM 외국에서 ARM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예. 이 ARM은 영국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CPU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동맹을 깜짝 발표를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2024년에 인텔의 1.8나노 공정에 모바일용 반도체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ARM이 설계 협업에 나선다는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예. 뜻입니다. 예. 파운드리가 뭐냐? 반도체 기업은 일단 삼성전자처럼 설계와 생산을 다 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팹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팹이 없다 그래서 팹리스입니다. 예. 팹은 공장이에요. 예.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고요. 예. 파운드리는 반대로 설계는 안 하고 생산만 합니다. 위탁 생산이라고 예. 보시면 돼요.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타이완의 TSMC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세계 최강이거든요. 예. 점유율이 한 60% 되고 2위가 삼성전자인데 한 16%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을 해요. 근데 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운드리에서 반격을 하기 위해서 인텔이 예. ARM의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ARM이 필요했냐? 전 세계 스마트폰 칩셋 설계 업체 가운데 90% 이상은 ARM의 설계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든다고 해요. 기술력 상당한 회사네요. 맞습니다. 퀄컴이나 애플 같은 우리가 유명한 기업들도 예. 다 ARM의 고객사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TSMC나 삼성전자가 다 가져왔습니다. 예. 여기밖에 기술력이 안 됐으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미국과 유럽에 있는 파운드리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뺏어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경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뭐 반도체 OEM 회사 뭐 이 정도. 그렇죠. 위탁 네. 생산을 네, 해주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그쪽에서도 굉장한 돈이 벌리니까 네, 고부가 자, 가치입니다. 가장 걱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이요. 직접 영향받지 않겠어요? 직접 영향이 불가피하죠. 국내에도 파운드리가 몇 곳 있거든요. 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있고요. 예전에 동부하이텍이라는 회사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동부그룹의 계열사였는데 여기가 계속 적자가 나면서 동부그룹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회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예. 알짜 기업이 됐어요. 여기가 세계 파운드리. 9위 정도 파운드리가 됐습니다. 파운드리 지금은. 하는 거. 예. SK하이닉스도 하긴 하는데 예. 여기는 그렇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에요. 예.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DB하이텍 정도가 예. 국내 파운드리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체급이 굉장히 다른 회사입니다. 예. 삼성전자 뭐 기술이나 규모 자체가 예. 많이 다르거든요. 애초에 DB하이텍은 주력 제품이 미세 공정 제품이 아닙니다. 일종의 틈새 시장 정도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거는 삼성전자로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까지 TSMC랑 굉장히 어렵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게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TSMC는 경쟁사와는 같은 제품으로 경쟁하지 않아요. 위탁만 해주는데 삼성전자는 모든 제품이 다 경쟁사와 겹치기 때문에 이 파운드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고분분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인텔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한 경쟁자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텔이 추격에 나선다면은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특히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텔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텔이 밝힌 걸 보면은 2024년 하반기에 2나노 공정 양산인데요. 예. 이게 삼성전자보다 빠르긴 합니다. 근데 예. 인텔이 실제로 이 기술을 갖췄는지는 예. 의문인 게 아직 뭐 실제 수율 같은 것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굉장한 경쟁자가 하나 생긴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좀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생존을 놓고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네요. 정말 전쟁입니다 지금은.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